자, 그래서 글의 종류, 그러니까 수능에서 출제되는 글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 물론 이제 이야기와 어떻게 보면 이제 도표나, 도표는 그림 읽기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문학 논설문을 연습한다고 해서 도표, 자,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 도표를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늘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표를 틀리신 분들은 도표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기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설명문. 이제 설명문은 과학지문. 이제 설명문이 주로 많이 나오는 쪽은 빈칸이나 이쪽보다는 설명문 쪽은 뭐 제목에 출제되는 경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에 관련된 설명이냐, 또는 순서 같은데 좀 많이 나오면 어렵습니다. 과학지문은 순서에 나오면 조금 어렵다. 그 다음에 뭐 심리학 주제, 이런 팩트를, 사실을 기반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설명문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비문학 논설문이 있습니다. 사설, 그러니까 오피니언, 저자의 주장이 들어가 있는, 쉽게 말하면 신문의 사설이나 아니면 대학 교수들이 쓴 논문. 주로 이런 문제들이 조금 많아요. 한 70% 이상은, 수능 독해의 70% 이상은 거의 비문학 논설문이에요. 그런데 그 비문학 논설문들은 반드시 주제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를 내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를 질문한 것들이 대부분 다 이 안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대입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입 파악이 안 됐을 때의 현상은 뭐냐면, 내가 첫 글자부터 쭉 읽었는데 여기 끝 글자까지 딱 읽고 나서 여기에 중심 내용이 뭐지? 중심 아이디어, 중심 생각이 뭐지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한 단어로 떠오르지 않는 현상이 대입 파악이 안 된 겁니다. 대입 파악, 가장 큰 의도, 이 글을 쓴 가장 큰 의도가 생각이 나신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글을 읽었으면 중심 생각이 한 단어로 떠오르셔야 돼요. 아, 이 글은 이런 글이다 라 떠오르지 않으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에는 찍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선택지에서 찍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같은데, 이거 아니면 이거 같은데, 이러다가 결국에는 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유형별 풀이 방법은 의미가 없다, 고등학교 1, 2학년 때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주제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자의 중심 생각, 이 글을 쓴 사람의 중심 생각이 있겠죠. 이 글을 쓴 이의,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중심 생각, 그게 논설문이라면 주장이죠. 그 사람의 주장, 중심 생각을 영어로 쓰면 메인 아이디어고, 그거를 한자로 쓰면 우리가 요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글쓴이의 주장과 중심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 그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우리가 주제문, topic sentence라고 해요. 그래서 주제문의 정의를 이제 좀 이해하셨나요? 중심 생각인데, 그러면 뭐에 대한 중심 생각이냐? on, 뭐에 대한? 소재, 주제, 어떤 토픽에 대한. 대한민국 교육, 대한민국의 공교육, 자, 이런 소재에 대한 글쓴이의 중심 생각. 대한민국의 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그래서 주제문에는 방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방향. 나는 대한민국 교육이 좋다고 생각해 라고 난 주장하고 싶어. 난 대한민국 교육에 아직도 a lot of room for improvement. 나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해.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말자. 그래서 글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라고 말하면 이 중에 아무도 팩트를 전달할 사람은 없어요. 팩트만 전달할 사람은. 대한민국의 교육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따라서 내 생각은 이래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면 뭐 해결책을 내가 제시해 드릴게요. 결국에는 이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구나. 뭐는 주제문, 바로 논설문의 주제문에서는, 비문학 논설문의 주제문에서는 이런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조금 알아두시고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 다 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필기해 두세요. 앞으로 2년 동안 써먹을 겁니다. 이거를 3학년 때 가서 배우려고 그러면 늦어요. 지금 이게 필기가 다 끝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글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2년 동안 승엽쌤이 말했던, 유승엽 선생님이 가르쳤던 이 비문학 논설문의 종류의 이런 형태로 문제가 풀리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이거를 확신을 하고 문제를 풀면 빨리 풀립니다. 호윤이는 왜 메시지를 취소했어요? 저한테 욕했어요? 메시지를 바로 취소해버리네요. 안 보여요, 선생님. 비키세요. 비켜. 오. 다 필기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 두 번째로 이것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글의 종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문제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수능을 보면 18번부터 42번까지는, 요즘은 뭐 40번까지죠. 40번. 가끔은 41번, 42번도 포함할 때도 있습니다. 포함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 글이 전부 다 한 지문 한 문항이에요. 한 지문 한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능이 28문제 중에 23문제가 각기 지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 지문에 뭐 토플 같은 경우는 15문제도 나오고 12문제도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한 지문 한 문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시험 시간에 유독 문제풀이가 늦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각 글마다 지문의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소재가 다르고 주제문이 다 다르니까. 자, 그러면 이 글의 종류가 글, 지문이죠. 그 지문의 단위, 크기, 이거를 조금 이해해 두시면 이 문제를 풀 때 조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있는 첫 글자부터 여기 있는 마지막까지를 엔터를 한 번 더 치면 안 돼요. 즉 단락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단락. 이게 한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한 단락. 한 지문이 한 단락이에요. 한 단락.
그러면 이 단락이라는 단위는 뭘 의미하냐면 이 단락이라는 게 한자니까 우리 영어로 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paragraph. 그러면 이 paragraph이라는 이 단위가 뭐냐면 graph는 여러분들 graphical, 나중에 graphic이라는 단어를 배우면 선명하게란 뜻이죠. 선명하게. 이 para라는 뜻은 이 어원이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parity. parity가 무슨 말이냐면 균일, 평등, 즉 한계로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한계. 균일하다. 균일하다. 그러니까 이 단락이라고 한 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영어로 보면 한계를 선명하게 쓰는 글이 단락이에요. 이 단락이라는 이 단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를 한 개의 글쓴이의 아이디어는 선생님이 주장이라 그랬죠. 이 글에는 한계가 들어가 있어요. 한계가. 그 한계의 주장을 표현하는 게 문장이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대략 9에서 10문장 정도가 전부 다 한 개의 아이디어를 선명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풀이 방법이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빈칸이 뚫려 있으면 이걸 본문암기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이걸 암기해서 넣는 게 아니라 이 글에서의 중심 생각, 이 사람이 쓴 어떤 주장, 중심 요지가 나오면 그 요지와 이 빈칸의 뜻이 같도록 만들면 돼요. 여기가 착하게 살자면 여기다가 나쁘게 살지 말자로 쓰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명확하게 되도록 글을 나열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으면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능 독해 글 지문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글의 종류를 배웠고, 이제 글을 쓰는 단위를 배웠고, 그 단위를 통해서 여기는 한 가지의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단락의 개념, 패러그래프니까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 이해 가셨으면 고고 한번 쳐주세요. 다음으로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해석을 한번 제대로 해보죠. 무엇보다도 외국어는 해석이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자, tend는 뭐뭐하는 경향이죠. 우리는 뭐뭐하는 경향이 있대요. 자, 뭐하는? not to. 안 하는 경향이 있대요. 우리는 안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겠죠. 뭘 안 하냐면요, notice. 뭔가를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무엇을 인식하느냐? How many creative task예요. 얼마나 많은 창의적 일들이 benefit, 이득을 보는지, 얼마만큼 창의적인 일들이 이득을 보는지, 뭐로부터? constraint로부터. strain은 단어 알아셔야겠죠, 그러면?
strain. 거기에다가 이게 T자를 붙이면, 그죠? 여기가 명사입니다. restrain, constrain 이렇게 합니다. 둘 다 억제하다의 뜻이에요. 억제. 억제하다. 얼마나 많은 일로부터, 억제로부터, 억제와 어떤 제한, 어떻게 보면 금지, 심하게 말하면 금지. 그러면 여러분 벌써 이 내용이 creative가 뭐로부터 온다?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제약과 제한에서부터 이익을 받는다. 우리가 이런 논리 구조를 뭐라고 부르죠? 국어에서? 창작과 제약은 같은 동의어는 아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호유나?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부르죠? 죽으려는 자, 살 것이다. 살려는 자, 죽을 것이다. 이런 걸 무슨 표현이라 그래요? 그렇죠. 이런 거를 필사증색. 그러니까 그게 어떤 표현이냐고. 논리적 구조가 이게 뭐냐고, 이게. 역설이라 그러죠. 역설적. 이 글은 표현이 역설이에요. 이 글의 요지는 역설이라서요. 여기다가 네 생각 집어넣으면 틀려요. 창의적인 것은 자유로워야 돼. 이러는 순간 틀린다고요. 이건 네 생각이고, 이건 우리 생각이 네 생각이잖아요. 우리는 작가의 생각,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이게 글쓴이의 주장. 글쓴이의 생각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글쓴이가 영어로 글을 써놨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이걸 해석을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상상으로 갑니다. 상상. 이거는 네 생각이고 이건 네 생각. 상상하지 마세요. 이 글 쓴 사람은 창작이라는 것은 제약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단어예요? 여기 있는 limitation이 constraint과 동의어예요. 그러면 많은 창작은 제약으로부터 온다 그랬으니까 제한은 뭐가 될 수 있다? 이게 될 수 있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뭐여야 됩니까? 한글로 말해보세요. 한글로 말해보세요. 저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저 이 물음표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창작이라는 것은 constraint, 제약으로부터 옵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약을 써놨어요. 제한을 써놨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한국어가 뭡니까? 한글. 한글로 말해보세요. 한글. 여기도 창작 쓰시면 돼요. 창작. 얘들아 창작. 여기 잘 보세요. 얘들아 여기 잘 봐. 우와 선생님 첫 줄. 우와 고3. 우와 고3 독해인데 첫 줄 읽고 바로 답이 나오네요. 우와 신기하다. 지금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어떤 문제풀이 요령을 몰랐기 때문에 니네가 틀린 게 아니에요. 창닭은 뭐예요? 뭐냐 봐. 그 닭은 어떤 닭이죠? 튀긴 닭인가요? 아니면 물에 빠진 닭인가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해석, 요약, 그 논리를 이해하는 거. 해석이라는 것은 단어를 말하잖아요. 단어와 구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이걸 못 푼 거지. 여러분들이 우와 유승엽 선생님이 수업 문제 풀어주는데 첫 줄 해석하고 밑으로 내리니까 답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배워야 될 게 그게 아니다. 이걸 배우세요. 이걸. 여기 문장에서 내가 해석을 어떻게 했고, 내가 요약을 잘못했구나. 아, 이게 요약이었구나. 그런데 제약이라는 단어를 내가 못 알아먹었구나. 이 제약이라는 단어가 동의어로 바뀌어 있었던 걸 내가 못 봤구나.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라고, 이게. 알겠어요? 문제풀이 요령 따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공부하시는 거에서.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결국에는 여기서의 핵심이 constraint과 limitation이 동의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동의어. 동의어. 자, 이제 문제풀이 끝났습니다. 이게 문제풀이 끝났어요. 이게 오답률 6이에요. 예, 문제풀이는 끝났는데, 자, 그러면 동의어라는 이야기를 내가 잠깐만 해볼게요. 이거는 문제를 굉장히 쉽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를 착하게 살아라로 좀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살지 말로 바꿨으면 조금 문제가 어려운 거죠. 나쁘게라는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게끔 만들었으면 어렵죠. 여기 앞에 부정어가 들어있거나 여기에 not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not이 들어가지 않지만 not하고 의미가 똑같은 hardly. 또 hardly를 또 열심히라고 해석하지만 안 된다. hardly는 not이에요. hardly나 rare나 bare나 seldom을 쓰면 not은 전혀 없는데 부정어니까 여기다가는 창작이라는 단어의 반대를 써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로 갔으면 이게 시험 문제가 정말 좋은 시험 문제는 이런 시험 문제죠. 이거 적어두세요. 이런 부정어가 만약에 이 앞에 포함되면 여기에 있는 내용은 창작이 아니라 그 반대로 써야 됩니다.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나쁘게 살지 마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쉬는 시간. 자, 요것만 하고 쉬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빨리 풀리는데, 자, 여기까지 문제풀이 방법 다 이해 가셨으면 고고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이 단어와 해석만 열심히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 이런 독해 지문은요, 나중에 얼마든지 열심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3은 달달이 매 달마다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교육청에서도 있고 평가원에서도 있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선생님이 예시가 나오면 결국에 이 예시는 왜 나왔다 그랬어요? 이 예시의 목적이 뭡니까? 얘들아, 예시의 기능이 뭐예요? 예시를 왜 보여줘요? 예시란 걸 왜 보여줍니까? 우리가 왜 쓰죠? 예시란 걸 왜 보여줍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비슷한 표현인데 현서야, 여기는 지금 논설문이다 보니까 여기가 주장이에요. 나의 주장. 나의 주장을 피고 나면 예시를 보여준다는 것은 이 주장에 대한 증명을 해 보이겠다. 내가 내 주장에 대한 근거를 보여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근거와 증명과 근거는 팩트 위주로 돼 있겠습니까? 오피니언, 의견 위주로 돼.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내가 주장을 폈습니다. 얘들아, 나는 유승엽 선생님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라고 나의 느낌을 말했어요.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한 근거, 그거에 대한 근거를 나의 감정, 나의 감정으로 이야기해야겠어요? 아니면 사실, 구체적 사례, 숫자, 실험, 실존 인물, 유명 인사,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유승엽 선생님이 제일 잘 가르친다고 생각해. 나는 근거를 대봐. 그랬더니 좋으니까.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사실과 구체적 사례와 숫자와 실험과 실존과 유명 인사의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이거를 주제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나는 유승엽 선생님 수업이 제일 좋아에 대한 근거, 사실, 팩트를 이 글의 주제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있다 없다? 예, 아니요. 1번, 2번.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고. 여기들은 절대로 주제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Music education, future success, music, popular music.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음악은 이 글의 주제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 절대 주제문 안 돼요. 이건 주제문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은 문제풀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능 독해 단락에서의 주장과 근거를 대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그리고 단어를 어휘를 외우고 동의어와 반의어를 외워야 시험 문제가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기는 seed다. 그럼 이 씨앗 그냥 하지 말고요. 그거의 어떤 재산 근거죠. 근거. 시작. 기반. 결국에 제약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very는 형용사입니다. very가 형용사로 쓰이면 바로 그 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제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포우스가 던지다니까, 포즈를 취하다 던지다니까, impose니까 안으로 던지는 거잖아요. 부가하답니다. 우리가 부가하는 그 제약 자체가 can be the 근거, 기반이 되어줍니다. 바로 finest, fine이 훌륭한이죠. 좋은이죠. 최상급. 아주 훌륭한 창작의 기반이 되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으면 고고. 다시 한번, 예시는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예시는 주제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모든 단어가 이 글의 요지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의 주장과 주제문과 예시를 구분할 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과일이라는 이 단어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사과, 딸기, 배.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이 글의 요지는 딸기지 않냐? 딸기 이야기 나왔잖아. 선생님 이런 거를 성급한 일반화라고 합니다. 어떻게 딸기가 배와 사과를 대신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뭐라고 한다고요? 이 글의 요지가 딸기 아니냐? 이 글의 요지가 음악 아니냐?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이 음악이 창의적 행위를 전체를 다 대변할 수 없습니다. 딸기가 모든 과일을 대변해버리면
수박과 파인애플은 누가 먹습니까? 알겠어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는 가장 많은 오답의 이유입니다. 알겠어요? 너무 공부를 협소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발견한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나의 영어 공부는 전체가 다 단어 공부야. 단어만 가지고 공부한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가 다 정답이야. 왜? 나는 여기 있는 단어 의 뜻을 아니까. 단어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알겠죠? 글 전체를 읽어야 될 독해에서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과일, 주장과 사과딸기배, 근거를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이 3시 3분이니까요. 조금 쉬었다가 몇 시에 다시 들어오시냐면 지금이 3시 3분이니까 3시 15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3시 15분.